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이제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정시협동과정 가족청소년복지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5학기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복지 연구의 실제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지금 알고 있는 걸 석사 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글 쓰시고 하는데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연구 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 설정, 서론 및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 작성에 대해서 이제 아티클, 뭐 논문의 순서와 이제 유사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사회복지 연구 개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 보니 여기저기서 이제 아티클을 써야 한다면 굉장히 이제 분주한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연구란 무엇일까요? 연구는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며 세상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았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혹은 이제 재확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인 조사 과정을 일컫습니다.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철부터 시작해서 가설 설정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과학적 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 검증에 사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한 가설을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회복지 연구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문은 실천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고 뭐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인 만큼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접 학문인 심리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자살과 관련해서 조이너의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론인데요. 이것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자살의 핵심 요소로서 인지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 그리고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인간은 자살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뺀 나머지 두 변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머릿속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부정정수로서 가시적 혹은 구체적이지 않은 변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과에서는 이러한 변이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감, 이제 우울감, 뭐 불안감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적이진 않죠. 그런데 이를 이제 척도,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해서 이제 측정 가능하게 변환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옆에 있는 논문은 이제 심리학 퀴즈, 발달 심리학 퀴즈에 이제 그 게재가 된 심리학과 논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자살 생각과의 관계, 청소년과 노인의 비교, 이거 굉장히 이제 어떠한 이제 가시적이지 않는, 구체적이지 않은 변수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접근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연구에서는 이는 어쩌면 참고용일 뿐입니다. 즉, 인지된 짐스러움, 저들된 소속감이라는 변수보다는 이러한 변수가 자살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분명히 차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은 여기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인지된 짐스러움, 저들된 소속감이 높은지 그 대상을 알아내고 그들의 자살 위험을 위해 자살 위험을 감지하고 이들에 대한 마음 건강적인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 생태체계적으로 어떤 자원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목적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게 하는 것, 즉 make the invisible visible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이슈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해 신체 방역은 이제 의료진이 굉장히 이제 든든하게 책임져 주고 계시지만 사회복지적 취약 대상이 코로나 블루라는 마음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상황에 이들의 마음 방역을 위해 취약한 대상의 핵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회복지적 연구 주제 설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구 주제 설정인데요. 이제 어떻게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연구자, 즉, 나 자신의 관심 대상과 관심 문제입니다. 이를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된 관심이 학교폭력이라면 관심 문제는 학교폭력이고, 그 관심 대상은 청소년이 되겠죠. 거시 공부를 하는 학생분이시라면 관심 문제가 국민연금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연구 주제 설정의 시작은 자신이 대학원에서 주되게 공부하고자 했던 핵심 문제를 관심 문제로서 이제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가끔 대학원에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말, 혹은 이제 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요즘엔 별로 안 하는데요. 이제 석사 1학기 때, 2학기 때, 네, 3학기 때도, 4학기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이미 다 뭐 나와 있어, 뭐 분석이 되어 있어, 입니다. 네, 참으로 속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네? 분석이 다 되어 있네? 하지만 이럴수록 더더욱 선행 연구를 보며, 이제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먼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의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여 정교한 주제를 잡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문을 검색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의 검색 엔진 혹은 이제 구글 스칼라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주제와 관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연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검색을 하고 난 후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제 검색을 해서 관심 주제에 대한 이론 혹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저명한 아티클을 이제 보고자 하신다면 검색 기간을 이제 왼쪽에 보이시죠? 애니타임 모든 날짜로 이제 설정해 놓으시고 검색하시는 것, 뭐 이게 기본값이긴 합니다.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몇 회 인용, 몇 회 인용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지식의 패러다임 특성상,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해선 이제 그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분명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신 연구를 검색하면은 오히려 이제 가장 저명한 어쩌면 어떤 특정 주제에 있어서는 가장 저명한 이론을 이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날짜 애니타임으로 설정을 해놓고 검색하시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어, 반면에 이제 지금 당장 연구 모형을 이제 설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검색 시작점을 2010년 혹은 뭐 2016년 등 이제 최근 시점으로 맞추는 것을 이제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뭐 198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연구가 되었지만 방임이 공격성을 매개로 자살 행동, 이제 시도까지도 아우르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최근이 2015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시점을 설정드리는 것을 이렇게 좀 주의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지도 교수님, 방 선후배들과 함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이제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죠. 근데 나의 이 미약한 연구를 남한테 이제 소개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구력인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 허점, 추가 고려 사항 등이 이제 지도 교수님, 선후배님들의 이제 날카로운 코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뭐 다 디펜스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분명히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나 이제 선후배님들이 연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방어력, 즉 디펜스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커멘트를 주는 분들은 우리 모형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혹은 나를 하차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절대 아니겠죠. 관련 논리를 보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 커멘트를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따라서 연구 모형을 설정할 때부터 다양한 선행 연구를 보면서 예상되는 이제 카운터 커멘트를 미리 생각하면서 이를 디펜스할 자신만의 논리를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이제 4학기 예심을 대비하는 이제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연구 주제 설정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점 정리를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관심 대상과 이제 관심 문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관심 대상 혹은 문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 내용을 지도 교수님, 그리고 선후배님과 나누며 자신만의 논리, 디펜스 논리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연구 주제 설정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뻔한 소리일 수 있는데요. 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 주제를 잡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주제를 잡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연구 주제 잡는 것이 정말 뭐 논문을 이제 뭐 시작부터 끝을 100이라고 한다면은 주제 잡는 것이 이제 한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첫 단추를 또 잘 끼워 놓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꾸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연구 주제 잡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못 잡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좀 힘들 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인제 부딪히시면서 좋은 연구 주제를 인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에 이제 돌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연구 주제 설정,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글쓰기는 사실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연구 주제를 설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읽었고, 또한 이제 정말 다양한 귀한 코멘트들을 많이 들었고, 이를 토대로 이제 관련 논리를 충분히 보강시켰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은 이제 뚝딱입니다. 단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많이 읽고 난 뒤에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100만큼 읽어야지 10만큼 써지는 게 학술적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게 가끔 좀 마음이 급해서 일단은 글을 이렇게 쓰고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들을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론이나 뭔가 다른 거를 이제 사후소급식으로 이렇게 쓰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할 수도 있는데요. 확실히 많이 읽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글 쓸 때와는 정말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글쓰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을 리뷰를 하시고 리터레처 리뷰를 하시고 시간 없으실 때는 뭐 메타 분석이나 이제 시스테매틱 리뷰 이제 다양한 연구를 이미 어떤 정말 감사한 저자분께서 다 정리를 해 놓은 그런 논문이 또 따로 있죠. 말씀드린 메타 분석 혹은 이제 체계적 리뷰, 시스테매틱 리뷰를 보시고 나서 글 쓰기에 임하시는 것을 이제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제 글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론 및 이론 배경 이 순서대로 가죠. 뭐 물론 이제 그 국외 해외 아티클은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이제 서론과 이론적 배경이 이제 뭉쳐 있는 그 섞여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이제 국문 논문에서는 이 서론과 이론적 배경이 나누어져 있죠.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론은 나중에 쓰는 편입니다. 그 대신 앞선 연구 모형 설정 과정 이후에 이제 이론적 배경의 소제목을 잡습니다. 더욱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작성했던 논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논문이 이제 지금 심사 중인 논문인데 일단 좀 최근에 어떤 좀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증을 어느 정도 받은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논의하려고 지금 공유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쁜 글이 아닙니다. 네. 이 논문의 주제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맞아서 우울해지고 우울해져서 또 맞는 피해의 악순환, 즉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의 종단적인 매개로 이제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를 예측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와 우울의 악순환이라는 이제 부제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굉장히 슬픈 모형인 거죠.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저의 주된 관심은 이제 학교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첫째로 최근 학교폭력 동향 등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이렇게 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을 어떻게 썼을까요? 네. 제 연구의 모형의 두 번째 이슈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당연한 말일 수 있겠으나 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독립에서 매개로 가는 경로를 이제 이론적,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매개에서 종속으로 가는 경로, 즉 우울이 제 피해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제 다소 생소한 경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이론을 하나 이제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즉 정말 이제 심리적인 변인이 우울을 이제 제 피해를 유발하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논리를 세웠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파트입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 파트인데요. 우리는 앞서 이제 설정한 연구 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주장이 타당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통계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통계학을 전공하러 이렇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 우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러 왔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적 주장을 증명하고 이에 따른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를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통계는 사회복지의 충분 조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뭔가 쪼끔 더 고급 통계 기법을 쓰고 싶고 쪼끔 더 인제 왠지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이제 통계 기법 그리고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고 싶은 이제 통계적 방법에 인제 현혹되기도 굉장히 쉬운데요. 왠지 SPSS보다는 스테이터를 써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 이제 M플러스를 이용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애들은 또 왜 그렇게 통계 특강을 열심히 듣는지 내가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인제 불안이 엄습할 때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어떤 통계 패키지를 쓰는지는 굉장히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회복지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문제를 가장 적합한 최적의 모형을 이제 연구 문제를 최적의 모형으로 인제 설정을 하고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적합한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개 모형과 조절 모형을 가장 많이 다룹니다. 네, 이 모형은 이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이죠. 어, 하지만 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되게 사회복지학에서 매개 모형은 이제 나쁜 것을 매개로 더 나쁜 것을 가져오는 것에, 조절 모형은 나쁜 것이 더 나쁜 것을 가져오는 가운데 이를 보호할 이제 조절 변수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룰 때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가 우울을 매개로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학대가 이제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교사의 지지는 이를 완화하는 보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연구 주제에 맞게 이제 적합한 모형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분석에 있어서 인제 그 단계를 구분하자면 이제 다음에 5 단계와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데이터 클리닝하기, 두 번째는 명목 변수를 인제 더미화하는 것, 세 번째는 주요 변수를 조작하는 것, 여기서 인제 뭐 역문항, 역코딩하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또한 이제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참으로 할 말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석사 과정 때 인제 실수하기 쉬운 것들로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것입니다. 방에서 주로 쓰는 데이터가 각자 인제 있을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다 클리닝을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간과되어 있는 이제 이상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제 내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 SPSS로 데이터를 틀어 놓고 데이터를 실행해 놓고 관심 변수에 대해서 빈도 분석 및 이제 기술 통계를 꼭 한번 돌려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성별 중에서 남자가 1, 여자가 2라고 코딩북에 써여 있는데도 가끔 3도 나타나고 4도 나타나고 막 갑자기 0도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는 이렇게 제3의 성별도 하고 있으나 이제 데이터상에는 이제 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선배들에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올바른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셔야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데이터 한 케이스 한 케이스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수집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제 피와 땀,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뭔가 이상해 이러고 막 뭔가 이렇게 결측 처리해서 뭐 데이터를 삭제해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시 명목 변수 처리하기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이제 명목 변수와 연속 변수는 이제 굉장히 다르죠. 명목 변수의 예는 뭐 대표적인 예는 뭐 결혼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미혼, 2번 기혼 동거, 3 기혼 주말부부, 4 이혼, 5 사별 등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계에 투입할 경우에는 P값이 아마 이제 0.9 막 뭐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즉 통계적으로 앞선 변수가 연속 변수로 인식이 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이 컴퓨터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연구자가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이를 명목화시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1번을 기혼 동거를 준거 집단으로 해서 다른 변수를 이제 분석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준거 집단 설정을 해놓으면은 기혼 동거라는 변수 대비 미혼이 어떻고 기혼 주말부부가 어떻고 이혼이 어떻고 사별이 어떻고 이렇게 상대적인 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준거 집단으로 설정을 해놓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은 네, 관련해서 이제 변수 더미화를 이제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방 선배님들께서 이제 충분히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질문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권고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정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좀 더 꼼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 변수는 t테스트, 명목 변수는 카이제곱 분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매개 모형을 굉장히 많이 돌리게 되는데 매개 모형 분석 시에 바로넨케인의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이제 잊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뭐 바로넨케인을 많이 하면은 뭐 이에 대한 뭐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 뭐 아로이안 테스트를 하는 것도 이제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1986년에 이렇게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오래 되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증적으로 바로넨케인의 3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분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넨케인이가 제시한 단계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매기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정말 이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헤이즈라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SPSS 이제 사용할 때 이제 매크로 그 SPSS 애드온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 매크로를 개발한 학자가 이제 실증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바야흐로 매크로의 시대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제 사용해서 분석하실 것을 이제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개 효과 검증에 있어서 뭐 아로이안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크로로 돌리면 자동으로 나오는 이제 부트스트래핑 5,000회에서 10,000회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이게 추천,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SPSS 애드온으로서 이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이제 매개뿐만 아니라 이제 조절, 뭐 이중 매개, 다중 매개, 뭐 조절된 매개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을 이제 다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는 것을 이제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과 분석 시에 이제 반드시 유의미성도 P값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부호를 주의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 분석 시에 특히나 이제 조절 모형 분석 시에 이제 상호작용항이 특히 문제인데요. 상호작용항 등의 이제 부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통계를 돌리다 보면 유의미성이 현혹되어서 이제 P값만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호인데요. 만약 아동학대가 자살 시도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특히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동학대가 자살 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선생님 지지는 이제 실질적인 근거로서 이를 완화하는 보호 효과, 즉 조절 효과를 가진다고 이렇게 익히 검증된 변수인데요. 만약 이 상호작용이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변수작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는지 이렇게 역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꼭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물론 또 이게 모든 절차에 오류가 없었어도 이게 이론과는 다르게 기존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호의 적절성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 직관이 아니라 왠지 교사 지지는 낮출 것 같으니까 뭐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론 및 선행 연구입니다. 선행 연구상에서 이제 교사 지지는 아동학대와 자살 시도의 관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로 부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를 하면은 우리 연구에서도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요. 어, 그쵸?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선배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과 만약에 거꾸로 나왔다고 하면은 반드시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주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P값 외에 이제 부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을 활용해 주세요라고 썼는데 통계를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몇 가지를 써놓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독립, 종속, 조절이 모두 이제 명목 변수인데 평균 중심화를 하고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분석에 투입해도 될까요? 종속 변수가 정기 공포를 띄지 않는데 선형 회귀를 돌려도 괜찮을까요? 우선 이거는 모두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궁금증은 이제 이거를 수시로 이제 좀 누군가가 이제 알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다행히도 이제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는 이제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제 뭐 해외의 선배님들, 뭐 국내의 선배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온라인상에 굉장히 이제 통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남겨놓은 근거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구글에 우선적으로 이제 관련 사항을 우리는 또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다 이제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 관련 사항을 스스로 검색해 보시는 이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이제 굉장히 권고드립니다. 특히 관련 자료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좀 국문도 한글도 많이 있긴 한데 좀 영어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해당하는 키워드 중심의 단어를 이제 구글링 하시며 해결하는 습관을 이제 기르시는 것을 이제 권고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결론과 재현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는 연구 모형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와 결과가 일치하는지 혹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렇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결과 비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면 왜 일치하는지 그리고 반대된다면 왜 반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이제 선행 연구와 단순 비교 외적으로 보다 심도 깊게 해석하는 작업은 결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선 학교 폭력이 우울을 예측하고 이는 재피해를 예측한다. 또다시 재피해를 예측한다는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선행 연구와 이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하고 또한 피해자가 재피해를 당하는 이제 직접 효과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선행 연구와의 이제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써놓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맞은 애들이 또 피해 당한 애들이 왜 또 피해를 당하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가해자의 표적 선택 과정에서 피해자의 매력성이라는 이제 그 학문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이제 재연인데요. 여기까지 오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이게 똑바로 잘 전달을 드렸는지 참 벌써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 일단 이어서 이제 재연을 쓰기 위해서
사실 이게 제언 쓰는 게 굉장히 이제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고된 과정을 거쳤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도 인정하시겠듯이 인제 제언을 쓰기 위해서 사실 이 말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언은 굉장히 술술 써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러한 것이 필요하다,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의거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적 제언, 임상적 제언을 우리는 이제 실시를 하게 되지요. 저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발생한 우울, 즉 피해 아이들의 정서를 다루는 것이 이제 재피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사실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모형을 잡고 이렇게 글을 쓰고 막 했던 것이죠. 사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학교폭력 등 이제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청소년 범죄 치면은 이제 뭐 소년법 폐지해라 이제 아이들이 막 굉장히 이제 막 법무서운지 모르고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인제 많아서 처벌 일변도로 인제 정책 역시도 치닫는 흐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이렇게 범죄 이슈가 나올 때 간과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해자가 있으면 이게 피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벌 일변도의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도 인제 향후에 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쨌든 저쨌든 현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쪼끔은 논외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피해자에게 주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모형을 잡았던 것인데요. 어 네. 그래서 네. 저는 인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이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인제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이와 같이 동시에 강하게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인제 사회복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논문을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재원에는 모형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도출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사회복지적인 접근법으로서 인제 개선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책 중심적으로 혹은 근거 중심의 임상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에 있어서 첫째는 이제 학교폭력 저열 영화를 막기 위한 학교 체계 내의 정책적 접근 개선 이슈,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피해 예방을 위한 정서조절 치료, 즉 임상적 접근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30분 이제 어느 정도 맞추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상은 영웅들의 거대한 힘뿐만 아니라 정직한 일꾼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제 헬렌 켈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티클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걸로 이건 뭐 그냥 나의 졸업시험 면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작은 고민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나온 논문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모여서 이런 작은 힘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람다운 사람의 얼굴을 한 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 쓰는 것을 인제 그런 큰 의미, 사명감과 인제 그런 보람을 크게 느끼시면서 즐겁게 글쓰기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또 어려운 일이 당연히 생길 텐데요. 글 쓰면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글 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글쓰기를 이제 도와줄 소중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원 공동체에 모두 속한 한 가족이니까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인제 울랄라 네이버닷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 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